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든 날을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경주마에서 에너지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장 분석하고 대응 논의해 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실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위한 경제 상식을 조목조목 알려주는 분입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수라고 하시니까 의리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투자 전략을 시원시원하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요새 악재 아주 많이 시장 보시면서 힘드시죠? 제가 그래도 한 15년간 시장에 있으면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으면 시장은 바닥 부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증시의 흐름을 명확하게 주덕으로 활동하고 계신 주식 전업 투자자 유태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시장일수록 정말 마인드 관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튜브 주식 전업 투자자 주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태환이라고 합니다. 이유 없는 장이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주식 장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얘기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 회의할 때 보니까 예. 러시아가 군사를 조금 부분적으로 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일부 병력을 철수했다는 네.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보면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한 1.5% 네.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가상 자산도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데 왜 하필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고 자꾸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까? 정말 화가 나서 우리 장을 보고 있나? 글쎄 말입니다. 참. CCTV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오늘 밤 미국 장부터 해서 내일 우리 장까지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기대를 해볼 만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약간 완화되는 뉴스가 나온 거는 분명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미국이나 러시아나 지금 사실 양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군대 일부를 철수한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제 통상 또는 국제 안보와 관련된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실제 친러 성향의 구성하고 네. 그다음에 서방에 가까운 구성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쟁이든 아니면 타협이든 간에 결국 기결이 러시아에게도 뭔가를 쥐어주지 않고서는 이게 일단락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의 키예프라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드네프르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의 동쪽면, 즉 러시아에 가까운 쪽은 언어도 러시아를 더 많이 쓰고 러시아에 더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쪽 동네는 행정력도 일부는 우크라이나가 영향을 못 미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쪽은 자연스럽게 러시아로 병합이 되거나 이렇게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나머지 지역, 즉 친유럽 쪽 지역만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독립국가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우크라이나가 나뉜다? 네, 실제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미국과 그 당시 소련이죠. 네. 그 당시 소련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 38선 긋고 나눈 거죠. 네. 이번에도 그런 식의 귀결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전망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전면전은 아닐 것이다. 다른 방향으로 물꼬를 틀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쯤 하고요. 오늘 데일리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어요? 상당 부분을 지분 인수를 했어요? 네, 이번에 공시가 나온 거고요. 사실상 공시가 나온 건 12월 달. 원래 저희 지분 매입을 한 시기는 12월 달에 했는데 네. 좀 이번에 좀 이런 워렌 버핏이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좀 공시가 나와서 이게 그럼 게임주의 이번에 좀 분위기가 네. 좀 바뀌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장도 오전에 네. 게임주들이 좀 반응이 좋았거든요. 네. 사실상 뭐 펄업스 같은 종목도 실적이 좋게 나온 것도 있었지만 뭐 네. 8%대까지 상승이 나오고 대부분 오전에 반등이 좋게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전쟁에 대한 뭐 이슈라든가 네. 우리나라의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오후장을 갈수록 다 뱉어내고 마이너스로 좀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는 좀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게임주들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네. 충분히 좀 긍정적인 좀 시그널로 하나의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렌 버핏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죠. 네. 일단은 이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오늘이 이제 2월 15일이죠. 네. 이게 이제
F13 보고서라고 해서요. 미국에서는 한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는 모든 투자자는 특히 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억이 넘으니까요. 이게 본인들의 보유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는데요. 분기가 끝나고 45일 내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딱 마지막 날인 네. 거죠.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네.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고, 즉 뭐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많은 건 당연히 버크셔 해서웨이일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거기다가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12월 31일 기준이겠죠.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뭐 워렌 버핏이 샀을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운영하는 자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매니저들이 몇 명 있고 또 젊은 매니저가 있습니다. 큰 결정은 워렌 버핏이 하겠지만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가 상장을 할 때 네. 대규모 투자를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거 역시 워렌 버핏의 그 투자였겠느냐. 그 밑에 네. 이제 매니저에 투자했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어쨌든 지난달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발표를 네. 하면서 네.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네. 한 65달러 정도에서 발표가 났는데 한 95달러로 인수를 하겠다고 네. 했고 지금도 한 81달러이기 때문에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샀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워렌 버핏이 뭐 아무리 빌 게이츠랑 친하다고 해서 그런 매매를 하실 분은 절대 아니고 어쨌든 그 밑에 있는 젊은 매니저의 판단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될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더라도요. 회장님이 결제하는 액수가 있잖아요. 네네. 10억 불이면은 이게 1조 아닙니까? 1조 원이죠. 아니 1조면 아무리 버핏이라도 결제하지 않았겠어요? 저도요. 이 1조 금액은 대리선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냥 뭐 그 이제 밑에 있는 젊은 네. 매니저가 그 이제 뭐 허락을 받았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워낙 뭐 버핏 앞에서 PT를 잘 했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버크셔 해서웨이의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이 과거에 물론 IBM을 샀다가 다 빼긴 했지만 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의 45%가 애플이에요. 네. 대단한 거죠. 사실 IT를 안 보기로 유명하셨던 네. 분인데 그 다음 이제 게임주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누구의 의견이건 간에 메타버스로의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버크셔 해서웨이도 한 발짝은 들어갔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가 반짝 좀 올랐다가 오늘 하루만 해도 또 떨어진 거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게임주를 작년부터 좀 봐야 되는 게 중요하죠. 작년에 워낙 메타버스 NFT에 대한 이슈가 워낙 돌풍이 좀 돌면서 네. 굉장히 많이 우주선 그냥 게임과 엮이면 모든 게 다 올라가는 시장이 네. 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로블록스도 포함해서 좀 반토막부터 해갖고 네. 뭐 30% 마이너스 난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올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성장주 게임주 특히 메타버스는 이제 뭐 끝났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의 생각은 사실 이제는 작년에는 순전히 기대감으로 다 올랐다면은 네. 이제 올해는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구분이 되지 않을까. 온전히 뭐 기대감, 확실히 뭐 P2E나 여러 가지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 한해서는 오히려 이런 좀 주가 하락 이런 좀 기회를 좀 잘 활용을 하면은 신작이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충분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계속 갈 것 같아서 제가 봐도. 네네네. 근데 게임주를 보려면 아까 로블록스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중심에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네, 그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또 네. 미국에서는 또 로블록스를 빼놓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주를 볼 때 항상 또 지표처럼 이제 지켜보고 있는 또 미국 주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심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로블록스가 예전에도 한창 이제 핫할 때도 막 주가가 엄청 강세가 보이면서 마무리하면은 다음 날 우리나라 장에 오전부터 바로 그게 반영이 되면서 네. 게임주의 수급이 확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심리가 완전히 좀 대부분 안 좋아져서 지금은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거는 결국엔 또 돌고 돌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에 또 몰리는 섹터는 또 따로 있어요.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시장이 안 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섹터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돈이 몰렸다가 또 그런 섹터들이 한없이 뭐 계속 가진 않으니까 쉬어가는 타이밍에는 당연히 기존에 강했던 이런 성장주나 이런 섹터에서 또 번갈아 가면서 또 순환매 같은 형식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버티는 섹터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어떤 섹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이 굉장히 좀 두 달 동안 힘들고 이렇게 네. 좀 대부분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서 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자세히 그 안에 좀 들여다 보시면은 특히 리오프닝 섹터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오히려 좀 저점을 높이면서 네. 좀 버티고 있어요. 지금같이 최근에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랑 이렇게 연일 막 1%, 2%씩 하락하고 네. 있는데 거의 뭐 유지를 하거나 네. 조정 받아도 1, 2%대 잠깐 조정을 받고 있고 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기간 네. 조정의 구간을 좀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근데 그런 구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사실상 그때 이후에 튀는 종목들은 이런 조정 구간, 좀 지루한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을 때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리오프닝 주식이다. 그리고 게임으로 잠깐만 다시 돌아가면 게임은 지금 아까 제가 로블록스 얘기했는데 네. 오늘 보니까 반토막이에요. 고점 네, 대비. 고점 대비 그렇죠.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뭐 충분히 가격은 많이 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권역이라 보고 있고요. 관건은 네. 아마 이제 저희는 내일 새벽이겠죠. 우리는 오늘 밤에 이제 로블록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 실적 발표를 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로블록스라는 거는 메타버스 업종의 일단 그 대표 주자로서 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도요. 네. 로블록스와 파트너십을 맺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 나이키나 랄프로렌부터 네. 해서요. 또 그 미국의 이제 자동차 경주하는 데서도 하고 있고 주말에 슈퍼볼 있었잖아요. 네. NFL도 파트너십을 맺고 어. 스타디움을 지어놓고 뭐 네. 구단주를 체험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뭐 페리스 힐튼도 네. 뭐 그 힐튼 페리스 월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우리나라에도 그 이제 개그맨들이 소속된 소속사와 네. 그 파트너십을 맺고 거기 이제 그 메타버스 개그장을 만드는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기업들이 가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음. 특히 이번에 로블록스는 약간 뭐 아주 뭐 좋은 그 재료는 아니지만 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미국의 학교가 네. 정상화되지 않은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지금 이번 실적이 잘 나오는 것보다 앞으로 가이던스, 특히 네. 리오프닝을 극복할 수 있느냐 네. 그런 가이던스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게임주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맞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게임주에 대해서 네. 관망을 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게임을 실제 이용하는 방식의 큰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는 흔히 말해서 게임 타이틀이라고 해서 어떤 CD 하나를 내가 구매한 다음에 네. 그걸 바탕으로 뭐 콘솔이라든가 PC에서 그 게임을 누리는 그런 방식이 많았었어요. 온라인의 특정 게임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렇게 접속을 해서 네. 누리거나요. 그런데 뭐 2, 3년 동안 어떤 일이 전개되기 시작했냐면 MS를 중심으로 해서 엑스박스 패스라고 해서 자신의 플랫폼 안에 하나하나의 타이틀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월 이용료를 네. 넷플릭스처럼 내면 네. 게임을 영화처럼 아무 때나 원하는 게임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과연 영업 환경이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에 대해서 아직 퀘스천 마크가 많았어요. 네. 몇만 원 하는 게임 타이틀을 하나씩 충매력 높은 아니면 충성도 높은 고객이 사갔을 때와 네. 그 수십 종, 수백 종에 대한 게임 중에 원 오브 댐이 돼서 내 거 잠깐 이용했다가 다른 거 잠깐 이용한 게 과연 어떤 회사에겐 플러스고 네. 어떤 회사에겐 마이너스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섣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잘 못 누고 있었던 건 네. 있었는데 자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대표적인 게임 플랫폼인 엑스박스 패스를 운영하는 MS가 인수를 한 거란 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타 회사의 타이틀하고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당연히 이 과정에서 자회사의 타이틀을 좀 더 네.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런 환경 속에서 좀 더 주목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버핏도 이런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거 보면요. 그동안 내 투자 성향이 가치주 쪽이었더라도 이제 좀 바꿀 때가 됐다 뭐 이런 사인입니까? 지금 그 나이에요? 아니 버핏이 이렇게 가니까 아. 궁금해요. 아무래도 지금 워낙 지금 작년, 재작년 워낙 성장주가 핫했었고 강한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이런 또 소비재나 뭐 금리 인상, 금융주나 이런 것들이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지만 결국에는 또 언제 지나가고 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언제 다 올라와 있고 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 긴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에서 계속 수혜를 볼 만한 그런 섹터들은 결국에는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주를 놓치진 마라. 네, 놓치면 안 되죠. 네. 네. 버핏 얘기하니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워렌 버핏이 저는 투자 스타일이 바뀐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시면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손에 오래 들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맞아요. 코카콜라, 네. 질레트, 또 네. 캔디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이잖아요. 예. 그럼 애플이 과연 저는 애플이 가치주라고 봐요. 애플이 사실 PBR이라고 해서 자산 가치 대비 35배를 받고 있는데 네.
무형 자산 가치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렇네. 애플은 작년에 100조 원의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ROE가 100%가 넘어가요. 130% ROE. 자산주죠. 이러다 보니까 가치주 이게 네. 무형 자산을 갖고 있는 가치주가 됐고 네. 워렌 버핏은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를 놓치지 말되 버핏이 투자했대 나도 사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네. 자 다음에 반도체인데요. 전에는 반도체는 가보로 물려줘야 돼 이랬다가 어떤 때는 또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겨울이 온다. 반도체 이제 아니래. 메모리 반도체 특히 아니래 이랬어요. 네. 그러다 지금 또 반도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왜 이렇게 급변하는 겁니까?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 주식이 돼버렸어요. 경기 사이클을 네. 탄 주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이클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데 안 좋았었죠. 좀 좋아지려고 하는 네. 지금 초입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메모리 업체 우리 삼성전자나 네.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네. 너무 낮아져 있다 보니까 그보다 잘 나오거든요. 지금 다른 업종은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데 네. 오히려 잘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견조한 상황에서 지난주에 있었죠.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라는 이게 옛날에 도시바 반도체입니다. 네. 두 군데에서 낸드 플래시 그 생산 시설을 공유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대규모 그 오염 사태가 발생해서 웨이퍼를 다 버려야 되는 그런 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한 마켓쉐어의 최대한 8%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네. 몇 달이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조사기관에서 2분기에 낸드 플래시 가격을 원래는 5에서 10% 빠지는 걸로 봤는데 네. 수정을 했습니다. 5에서 10% 올라가는 걸로. 네. 최대 20%까지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디램 가격도 원래 예측보다는 견조한 상황에서 네. 낸드 플래시에 이런 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오늘 좀 하이닉스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는 거죠. 근데 오늘도 이제 하이닉스 좀 빠졌다 그러고 삼성전자는 어제하고 똑같아요. 네, 미동이 없어요. 네. 왜 이렇게 국내 반도체는 미동을 안 합니까? 사실 좀 오늘만 봤을 때는 하이닉스도 4% 정도 빠져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전체를 보면요 네. 계속 올랐어요. 음. 사실 지금 빠진 시점도 거의 정고점 부분까지 와서 네. 좀 오늘 좀 차익 실현 나왔는데 음. 또 다른 종목들은 막 저점을 다 이탈하고 하락하고 있을 때 네. 삼성전자도 사실상 지금 보면 박스권의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에 시장의 좀 조정 구간을 지금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런 좀 조정 구간이 끝나면은 좀 네. 안정세가 돌면은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또 주도주의 하나 섹터로 강한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잘 버티는 이런 반도체나 다른 섹터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만 빠진 것만 봤을 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반도체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이 삼전만 놓고 보자면 네네. 지금 잘 버텨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버티다가 훅 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네,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딱히 반도체도 나쁘게 볼 만한 이슈가 지금 딱히 없어서 지금 그나마 한 가지 어저께 뭐 나왔던 게 그 전쟁 이슈 때문에 네. 좀 반도체가 또 공급 부족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는데 뭐 방금 또 잠깐 뉴스를 봤으니까 또 어느 정도 또 외교적으로 또 해결이 잘 될 거라는 좀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인가요? 네. 그 미국 반도체는 막 오른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네네. 그때도 우리는 미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일단 작년까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해서 주요 그 기업들은 엔비디아, AMD, 네. 퀄컴 이런 기업들은 주가 굉장히 괜찮았죠. 근데 네. 최근에는 이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거의 한 30% 정도 빠졌어요. 물론 네. 작년에 한 3배 올랐다가요. 엔비디아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2배 오른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도 많이 빠진 건데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차이는 이들은 생산 캐파가 부족해서 다 만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천정무지로 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엔비디아의 GPU 못 구하셔서 굉장히 네. 그래픽카드 못 구하셔서 난릴 네. 겁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모범생이라 착착착착 만들어놨었거든요. 근데 다른 부품이 없어서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고가 남아서 오히려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좀 네. 역설이 있었던 네. 거죠. 그 우리 반도체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산 것보다 지금 하락해서 고민이신 분들 그냥 무턱대고 팔지 말고 견뎌라. 여기에 한 표.
네, 저는 반도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는 올해 마찬가지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 네. 반전이 나올 것이라고 아, 보기 나올 때문에 것이다. 오히려 더 기대를 하셔도 좋겠다. 네.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약간 부연 설명 하나 더 네. 드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두 가지를 섞으셔야 돼요. 미국이나 해외 반도체 시장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업계의 어떤 사이클을 타는 네. 그 움직임과 왜 우리는 달리 움직이지라고 했었을 때 삼성전자가 상장되어 있는 증시가 한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넣을 때는 움직일 때는 반도체라는 섹터도 중요하지만 이머징 마켓에 돈을 넣을지 다시 본국으로 회수할지 이 네. 포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환율이라든가 국제적인 리스크 이런 요인들에 따라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삼성전자에서 다소 빼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른 외부 반도체 시황의 흐름과 달리 움직일 때가 네. 있어요. 네. 하지만 반도체 전체 트렌드라는 건 비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안 들어간 디바이스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거는 동조화 현상이 있을 네.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국제적인 반도체 지금 트렌드가 좋다고 하면 네. 삼성도 좋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 좀 탈까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중요한 말씀이네. 물 좀 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얼마에 사셨길래 물을 타는 거예요, 지금? 조금 그거 위에서 위험합니까? 샀어. 96층이세요? 저는 괜찮다고. 아, 괜찮다고 보세요? 네, 네. 어. 아, 몇 층에서 사셨는데? 저는 지금 삼성전자 아직 가지고 있지 없어요. 않습니다. 네. 하여간 뭐 요 정도 선이라면 뭐 어느 정도 네네네. 회복 기대감에서 조금 더 들어가셔도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기차로 가죠. 전기차가 슈퍼볼에 이제 미국의 슈퍼볼을 보면요. 네. 이 산업계 동향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광고를 어느 쪽에서 많이 하느냐. 근데 전기차더라고요. 전기차는 그럼 계속 간다 이거잖아요. 산업은 계속 가고 있고요. 네. 주가는 출렁출렁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하실 게 네. 전기차 산업의 그래프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데요. 주가는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네.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좀 오버슈팅, 좀 네. 과하게 올랐다가 지금 그게 다 해결됐다라고 네. 주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기차 관련해서는 또 리비안 관련된 뉴스가 또 있어서 네. 어젯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좀 반등들은 예. 있었어요. 이것도 조지 소로스가 리비안을 샀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네,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F13 보고서가 발표가 된 네. 건데 딱 까놓고 보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리비안 주식을 한 20억 달러 정도 네. 가치를 살았다. 근데 물론 아까 워렌 버펫의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그렇고요. 12월 31일이니까 네. 지금도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워렌 버펫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매매를 안 했으니까 갖고 있을 거라 보는 거고 네. 리비안을 조지 소로스가 지금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샀으면요. 이게 리비안이 고점에서 거의 70% 빠졌거든요. 네. 아마 연말에만 딱 샀어도 45% 이상은 빠져 있을 거예요. 안 팔았다면. 예. 그래서 소로스도 물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안 삼으시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어쨌든 전기차는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산업은 계속 우상향 합니다. 네. 주가가 좀 과하게 반응했다,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네. 과열은 많이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로 가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견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미래에 투자하는 것인데 네. 미래의 큰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메타버스, 전기차 여러 가지 요소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B2G 사업으로 국가가 여러 가지 법도 바꿔야 되고 제도도 바꿔야 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돼요. 네. 따라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거나 가동되려면 약간의 시간 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저희 학계에서는 엄브렐라 워드라고 해서 네. 워낙 메타버스를 정의하는 용어가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테마주라고 했었을 때 확정적인 게임 몇 가지 빼고는 이게 메타버스인지 아닌지 말들은 많이 하는데 주저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회사가 전기차 회사인지 아닌지는 네. 확정적이고 그중에서 이게 수익을 내고 있는 전기차 이미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회사들은 뻔히 보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미래 테마주 중에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종목은 전기차라고 보여지고요. 그중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전기차에 많은 돈이 더 몰려갈 것이다. 이쯤 되면 어느 회사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아니 딱 와요. 네.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뭐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건데 근데 네. 우리나라에도 세계 굴지의 전기차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현대, 기아 여기는 왜 이럽니까?
아무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이슈가 네. 계속 올해까지도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더욱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전기차 테슬라를 봤을 때도 여전히 미래를 선도할 그런 네. 중요한 섹터라고 보지만 근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오버슈팅 나온 게 굉장히 좀 컸어요. 그래서 네. 그런 오버슈팅 나온 구간 어떻게 보면 좀 거품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크게 상승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온전히 완전히 거품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다면은 필연적으로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에 대한 좀 진통을 좀 겪을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이렇게 조정을 빠르게 끝내고 다시 주도 섹터로서 강하게 달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 잘 모르겠다. 올해까지는 조금 좀 기간 조정, 조금 더 그런 좀 홍보의 기간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차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일단은 보면은 1월달 뭐 차량 생산도 한 13% 정도 감소가 좀 됐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렇게 모멘텀이 딱히 없지만 그래도 뭐 저점 매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유효한 가격대일 수는 있겠지만 뭔가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은 뭔가 당장 매수를 할 만한 그럴 만한 좀 이유는 없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은 국내 전기차는 굳이 매수 시점은 아닌 것 같다. 뭔가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농사 매매로 뭐 조금씩 모아가시는 분들의 그런 투자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뭔가 지금 당장 우리 섹터에 모멘텀이 생기거나 돈이 몰릴 만한 그럴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지금 매매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제 뒤에 조금 돈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아서 네네. 오를 때를 기다리는 정도의 분이라면 네. 뭐 지금 괜찮다. 네네네. 그렇지만 바로 사서 바로 좀 오르는 걸 기대한다면 지금이 바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이제 바로는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은 전혀 뭐 시그널이 없다. 모르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왕에 자동차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서학개미들도 지금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까 테슬라 말씀 잠깐 해주셨잖아요. 테슬라도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뭐 한 1200, 한 $50 정도까지 올랐다가 네. 지금 한 $870대 정도 있으니까요. 네. 한 $50대인가요? 그래도 많이 빠졌죠. 한 네. 20% 이상은 빠져 있는 시총이 1,720억이 증발했다고. 뭐한 200억 원 증발했는데 네. 뭐 이미 천조짜리 회사가 뭐 한 20% 빠지면 200조 원 빠지는 거니까요. 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꿈을 먹던 테슬라가 욕만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빠진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시장 빠지면서 네. 대부분 한 요 정도씩은 빠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하게 빠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 테슬라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가고 있는 길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요. 생산도 오히려 다른 그 자동차 회사들이 현대기아차 포함해서 네. 반도체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반도체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네. 생산량을 잘 늘려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작년에 뭐 100만 대에 육박하는 생산량을 보여줬고 올해도 50% 이상 증가를 할 거고요. 테슬라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기차 밸류에이션만으로 1,000조짜리 회사가 나오긴 힘들죠. 도요타가 한 300조 원 정도 되나요? 네. 근데 자율주행을 봐야 되는 이유는 글쎄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테슬라의 AI 데이랑 FSD 베타에 대한 그 시연 영상들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미 자율주행을 시도하고 있는 회사는 많죠.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들도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들과 손잡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미 자율주행에 대한 승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어서요. 그 시장이 안 열린다고 보면은 이건 거품일 수 있지만 네. 자율주행 시장이 몇 년 안에 온다면 저는 거의 독식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미국 기업들은 특히나 실적 위주의 장인 거잖아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 실적은 좋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도 실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은 견조해요. 애플이라든지 견뎠다?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실적 나온 날은 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네. 아마존도 물론 네. 일회성이 있긴 했지만 실적이 괜찮아서 당일날은 괜찮았고요. 또 최근에 어쨌든 뭐 전쟁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빠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견조했고 실적이 좋은데 빠졌으면 네. 그거는
또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너무 걱정들은 빅테크 걱정은 사실 연예인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빅테크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라 이거는. 뭐 연예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네. 예. 예,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개인 네.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다 참담한 마음이죠. 네. 그런데 역대 개인 투자하면서 저도 느꼈던 게 20% 조정들이 있었던 적은 많아요. 네. 이거를 대세 하락이라고 또 너무 속단하기도 이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실적이 좋은 빅테크 기업마저도 빠지는 건 뭐냐?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 그다음에 긴축 기조 이 상황에서 시장을 좀 관망하자라는 자금이 좀 빠져나가면서 한 20-30% 가까이 빠진 적도 네. 있는데 이 정도 조정하고 다시 치고 올라간 적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대세 흐름을 진단하기는 좀 이른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아까 제가 네.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 자동차 업계라는 게 되게 특이합니다. 네. 자동차 업계는 기본적으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플레이어가 그 인더스트리에서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에요. 우리 벤츠, BMW, 아우디. 그런데 그들 회사를 보기에는 현대차는 이 현대차 관계자분들에겐 결례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타트업이에요. 아니 불과 한 30-40년 된 회사가 여기까지 치고 올라간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라는 이런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때 이런 전통적인 관록의 회사들은 모멘텀이나 무브먼트가 빠를 수가 없어요. 근데 현대차는 나름대로 견실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중에 빨리 가고 있는데 네. 아직 큰 기술을 안 내보냈어요. 전기차 차종 몇 개 내보내는 게 큰 기술이 아니거든요. 테슬라처럼 무슨 뭐 우주에 인공위성 띄우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앞으로 현대차의 큰 모멘텀은 그 다음 현대차가 제시할 큰 기술 그게 뭔지를 보고 우리가 한 번 더 판단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로봇 가지고 총력을 하던데 네. 하여간 지켜볼 일이고요. 또 하나가 메타 시총이 3,380억 달러가 감소했어요. 네.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까지 바꿨는데 네. 우리 또 서학개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많이 가지고 있죠. 이 걱정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일단은 빅테크 중에 지금 유일하게 네. 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크게 빠지면서 걱정을 좀 안겨주고 있는 네. 종목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활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부활한다?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시가총액은 거의 뭐 삼성전자 전체 시가총액에 네. 육박하는 게 빠졌죠. 네. 그런데 일단은 실적을 보면 이번 4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네. 1분기 가이던스와 올해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줬어요. 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쨌든 애플 쓰시는 유저분들은 잘 아실 텐데 개인정보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원래는 그 애플 휴대폰을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광고로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막아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광고로 페이스북의 매출과 이익의 99%는 광고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광고의 타겟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네. 광고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거에 대한 우려를 올해 한 전체 매출의 한 8에서 10%가 덜 나올 것이다라는 네.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고요. 네. 또 하나는 메타버스로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쏟아붓는 게 작년도에만 쏟아부은 돈이 거의 한 100억 달러 정도를 적자로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처음으로 올해 감익을 하는 빅테크가 메타입니다. 네. 그런 걱정이 녹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메타도요. 35%에서 40%를 빠진 적이 최근 몇 년 내에만 2번 있습니다. 네. 그때는 개인정보 그 유출 사태로 문매를 맞았을 때인데 네. 지금은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메타버스가 열린다면 어쨌든 먼저 들어가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그런 메타버스 SNS도 이미 발표를 했고요. 오큘러스라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죠. 그가 너무 부러워했던 애플과 구글이 갖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성공한다면 메타는 분명히 부활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로 돌아오면 카카오가 네. 또 거의 반토막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여기에서는 좀 제가 좀 개인적인 또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 여기서 카카오라고 보셨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카카오랑 이제 네이버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동의합니다. 같은데 동의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물적 분할이 있었죠. 네. 그래서 2020년도, 21년도부터 해갖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다
좀 알짜 내보내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또 계획이 있잖아요. 네. 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적 분할에 대한 또 계획이 있을 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실 지주회사의 좀 밸류에이션을 받을 좀 그런 과정을 좀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반면에 보통 지주회사의 평가를 받는다면은 보통 다른 사업회사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보통 40%에서 50% 정도 좀 네. 할인을 보통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근데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뭐 네이버 파이낸스나 뭐 제페토 같은 네. 알짜 자회사를 온전히 갖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은 같이 섹터를 묶여서 지금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게 다시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기술주에 대해서도 투자 심리가 좋아져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이후에는 좀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카카오 이 종목에 묶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주 어떻게 하시고 절 쳐다보셨어요? 전에 한번 얘기 들었었어. 아, 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사실 그 과정에서 네. 지금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나. 아. 그래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으니까 여기에서 뭐 계속 뭐 빠진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메타버스 섹터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좀 더 네이버가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다고 해갖고 카카오는 뭐 온전히 오르지도 않고 계속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꼽자면은 저는 네이버를 좋게 본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네네네. 마이너스 3, 4, 50%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정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 네. 최고로 많이 떨어져 본 게 어느 정도예요? 최고가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까지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전에 대부분 조금 손절을. 대부분 좀 대응을 하는 편이라서 손절 그러면 나 요 정도 섹터, 요 정도 가격까지 오면 손절하겠다 이걸 정해놓고 투자하십니까? 뭔가 다 정확하게 뭐 퍼센트를 정해 놓는다 네. 이게 아니라 제가 애초에 딱 진입을 하는 순간 네. 이 종목에 이러이러한 모멘텀이 있고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 이제 시나리오별로 좀 정리를 하겠죠. 근데 그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제가 리스크에 대해서 당연히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이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제 예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나리오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손절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당연히 손절이 나올 때도 있겠지만 좀 길게 봤을 때 뭐 잘 벌다가 한 번에 다 이렇게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래 장기적으로 좀 살아남고 꾸준하게 네. 수익을 내기에는 좀 저는 그런 식으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전문 투자자들에게 개인 투자자로서 하나 여쭤보면 저도 이제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로 이제 귀결될 때가 있어요. 네. 이번에 코스피 빠질 때도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나름대로 시장에 내 나름의 관은 있지만 여기 손절할 때 주저함이 있거든요. 그럼. 그 주저함 때문에 진짜 10% 이상 더 빠져버리는 네, 거예요. 이럴 땐 뭐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게 저도 왜 한숨만 쉬세요? 이게 이런 시장을 워낙 많이 겪지만 이제 매번 겪어도 예전에 겪었던 건데 네. 또 겪어도 매번 적응이 안 돼요. 그만큼 하락장은 적응이 안 되고 손절도 매번 어렵고 그래서 결국에는 손절도 어느 정도 훈련이 좀 필요한 것도 있는데 정 안 되겠다 싶으면요. 저는 그래서 뭔가 아쉬운 종목들 네. 특히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전부 다 손절하지 않고 일부만이라도 일부만. 그나마 그렇게라도 조금씩 연습을 할 하는 때도 게. 있고 네. 정말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전혀 네.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으면은 굳이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어떤 관점으로 진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전략들이 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서학으로 돌아가서 또 많이 담는 것들이 엔비디아하고 애플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애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애플은 또 많이 안 빠졌어요. 네. 한 지금 10%가 채 안 네. 빠졌을 겁니다. 네. 고점들이 정말 탄탄하게 네. 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3배가 올랐다가 네. 지금 고점에서 한 30% 정도 빠져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또 중요한 분수령이 또 내일 밤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내일 밤에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레 새벽에 볼 수 있겠죠. 이제 실적을 봐야 될 텐데 엔비디아도요. 일단은 뭐 모든 게 엮여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올 거고요. 데이터 센터 향 그 들어가는 이제 AI 돌리기 위한 GPU가 많이 팔릴 거고 네. 엔비디아도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네. 가지고 있어요. 이미 네. BMW 공장이 엔비디아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똑같은 공장을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실제 공장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우체국도 그런 것들을 엔비디아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정말 다른 이 빅테크와 견줄 수 있는 네. 장기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과열됐을 때만 쫓아가지 마시고 네.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사모아 가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이 있겠습니다. 두 종목은 네. 끝까지 한번 가지고 가봐라. 네, 맞습니다.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제가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더 권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매도예요. 네. 손절매는 더 그렇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애초에 매도를 안 할 주식을 사시면 아. 된다. 그런 주식이 미국에 많이 있고 그런 주식이 빅테크, 애플,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기 네. 때문에 엔비디아가요 2018년에 단기적으로 한 55% 빠진 적이 있고요. 애플도 2018년에 두 달 만에 40%가 빠진 적이 네. 있습니다만 그 주식은 그때 엔비디아는 그 바닥에서 한 10배, 네. 애플도 고점에 물렸어도 그때보다 한 3배 정도 네, 올라 있어요. 네.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과열됐을 때만 쫓아가지 마시고 한번 사셔서 한번 찐득하게 한번 네. 가보실 만한 종목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를 하더라도 버핏처럼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핏이 가치주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게임주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더 큰 수익률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돈나무파와 버핏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사냥꾼과 농사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세 분 전문가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두 분 팀장님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사냥꾼 스타일. 저는 사냥꾼 스타일이고 네. 투자에 대한 철학은 저는 돈나무파인데 근데 방법론적으로 또 네. 버핏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장주를 좋아하지만 돈나무 누님처럼 그렇게 소형 성장주에 굉장히 많이 사는 네, 거는 반대예요. 네, 네. 그건 일부 엣지지 네. 대형 성장주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더 맞다. 뭐 그 네. 애플을 많이 갖고 있는 버핏의 방법론이 네. 오히려 더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생각 자체는 성장주를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도 둘 중에 하나로 만약에 더 네. 가까운 걸로 보자면은 당연히 캐시오드파 네.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사냥꾼 쪽.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도 조금 디테일 다른 게 이제 계속 뭐 모아간다기보다도 저는 그때 또 모멘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전략이 또 바뀔 수도 있어서 같은 성장주여도 그냥 언제 어느 시점에 좀 공략을 하느냐 그리고 네. 또 지금 당장 다음 섹터에 돈이 모일 만한 성장주가 무엇이고 네. 그런 또 그게 만약에 꼭 성장주가 아니어도 네. 가치주가 만약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또 그쪽에서 충분히 매매를 해서 뭐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굳이 하나를 정하자면은 네. 사냥꾼파에 가깝다고 보고 사냥꾼파. 네네. 교수님은요? 전 딱 봐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나무꾼. 농사꾼. 스타일입니다. 농사꾼. 맞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뭐랄까요, 여러분들께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게 옳으냐 할 때 네. 그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하고도 맞아야 돼요. 네. 저는 급변하는 장을 매번 들여다볼 시간은 솔직히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묵직하게 움직이고 나름대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회사들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요. 네. 그때가 저는 더 저 개인에겐 성과가 더 좋았더라고요. 저도 농사꾼인데요. 근데 배추 농사를 지으면 네. 배추값이 폭락을 하고 아유, 이런 건 참. 어떡합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진드간이 농사를 줬어요. 네네네. 근데 내가 배추 농사를 줬더니 배추가 폭락을 하고 무 농사를 줬더니 그 해는 또 무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글쎄요. 그럴 때 거꾸로 배추 짓고 싶을 때 물을 지으시고요. 무농사 짓고 싶을 때 배추 농사를 지으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결정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시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하는 노하우 하나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뭐 대단한 노하우라기보다도 네. 저는 그냥 본인만의 당연히 와서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잘 할 수 있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다 보면은 그래야 내가 마인드 관리가 되고 네. 결국에는 버틸 수가 있고 진득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투자 스타일을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투자의 그런 방법론적인 거, 약간 기법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부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부분, 그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역시 마인드 관리, 약간 신법을 어떻게 내가 유지를 해야 되는가, 나의 성향, 내 스타일을 잘 먼저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사실상 많은 분들이 그거야 뭐 그냥
뭐 그냥 마인드 관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어느 정도의 조금 감당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자금이나 그런 투자금을 운영하다 보면은 정말 사람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든 구간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나의 그릇이나 나의 투자 스타일부터 좀 차근히 먼저 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걸 알았다면은 진득하게 거기 스타일에 맞게 어떤 주변에서 뭐 이런 걸로 돈 벌었대, 뭐 이런 걸 이런 방법을 하니까 뭐 대박이 났대, 뭐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보이는 스타일에 있으면 그걸 끝까지 한번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 하나요. 2020년 3, 4월이 전 네네. 세계적으로 누가 봐도 대바겐세일 장이 열렸잖아요. 네네네. 코로나 19로 비롯돼서. 네. 그러면 지금도 이게 바겐세일 장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도 바겐세일 장일까? 근데 그때는 정말 단기적으로 3, 40%가 빠졌잖아요. 네. 순식간에 한번 팍 빠지고 다시 네.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뭔가 시원하게 사실상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씀 많이 주세요. 아 그냥 시원하게 한 번에 빼버리지. 아 지금 2달째 막 그래요. 막 그냥 지지부진하게 디빌되는 것 갔죠.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세일이 되는 건가 아닌 건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섹터별로 본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세일이 하고 있는 섹터가 있고 그게 네. 그 반면에 좀 잘 그나마 시장 대비 좀 버티고 있는 종목은 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뭐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는 뭐 게임주나 이런 네. 메타버스 섹터는 분명히 뭐 추가적으로 약간의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종목 옥석을 잘 가린다면은 지금도 충분히 세일을 하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게임 메타 쪽이 이제 그 종목 구간으로 보면 섹터로 보면 네네네. 세일을 제법 하고 있는 구간으로 본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견디고 있는 종목들 네.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보면 네. 올라갈 때 같이 간다. 네, 그런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앞서 설명드린 뭐 리오픈이나 반도체 같은 섹터는 네. 완전히 뭐 세일 구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네. 애매하지만 충분히 돈이 몰릴 만한 모멘텀이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올해 주도주로서 하나의 뭐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어느 섹터를 좀 지정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동의하는 게 네. 반도체 리오프닝 동의를 하고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는 당연한 건데 저는 리오프닝을 특히나 또 동의를 하는 이유가 근데 저는 이제 리오프닝 중에서도 미국 항공주가 네. 조금 아직 가격이 네. 회복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 달 정도가 되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네. 시작했는데 그게 우리는 2월 말 3월 초 정도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혹시 병상이 부족하다는 뉴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맞아요.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병상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맞아요. 다시 거리 네. 두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확진자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중증 환자의 병상 가동률은 네. 한 26%, 네. 전체 일반 환자의 병상 가동률은 4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우리가 자영업자분들 힘든데 그 방역을 하는 이유는 병상이 부족해서 살릴 수 있는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일을 막기 위해서 네. 한 거잖아요. 네. 지금 전혀 그런 부담이 없다. 네. 그러면 그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우리도 분명히 20일까지 지금 하고 새로운 네. 방침 발표가 될 텐데 분명히 리오프닝이 될 것이고 네. 정말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 근데 저는 그 궁극은 사실 다른 건 많이 해봤고 궁극은 해외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과 관련된 분명히 테마는 큰 모멘텀이 한번 있을 것이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섹터별로 지금 세일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죠? 예, 세일 구간에 더 들어간 섹터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작년과 같은 대세 상승장, 재작년과 같은 대세 상승장은 시장을 크게 섹터로 보고 산업 테마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진짜 약간 네. 긴축도 있고 조정의 움직임도 있을 때는 그 테마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는 초과 수익을 얻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기차 중에서 어떤 회사, 어떤 종목 이거를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의 시점이고 네. 바로 그래서 저는 작년 재작년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에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꼭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작년과 재작년에 처음 투자를 하신 분들은 크게 몸에 나쁜 습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대세 상승이다 보니까 야 조금만 뭐 해도 이거 잘 되는데 그렇지. 야 내가 뭐 이거 재능이 있나 봐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한번 몸에 나쁜 습관이 배면 이게 고치는데 네.
엄청난 돈을 들이게 돼요. 네. 그래서 그때 혹시 뭔가 내가 투자 패턴으로 갖고 있었던 네. 여러 방식들이 있다면 이번 조정 때 약간 금액을 줄이시더라도 다시 한번 정교하게 하는 걸로 배워보심을 권합니다. 네. 오늘 또 경주만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아까 들어오면서 오늘 미국장 괜찮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러셨죠?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고 내일 장도 좀 한번 예측을 좀 해주시겠어요? 뭐 일단 지금 그 긴축 이슈에서 한 번 더 네. 빠진 거는 분명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빠진 네.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부 병력 철수한 뉴스 때문에 미국의 선물이 오르고 네. 있는 것이니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뭐 잘못된 보도다라는 것만 아니면 네. 오늘 미국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기운들이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재는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긴축을 여기서 뭘 더 하겠습니까? 뭐 긴급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거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완화되면서 분명히 증시는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잠깐 예측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도 일단 미선물도 좀 좋게 흐름이 나와주고 네.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 뉴스가 그 러시아 일부 철수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에서도 좀 일제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장도 이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회복하는 그런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좀 시장이 이렇게 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포기를 하시거나 좀 이제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잘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이럴 때 떠나신 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이 좋을 때 다시 또. 다시 갑자기 막 올라와가지고 네, 맞아요. 막 뉴스 좋아지고 막 이런 그럴 때 다시 오세요. 그러면 사실상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 지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반복되는 네. 분들이 있어서. 자, 저희 경주마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도록 저희 경주마가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힘드셨을 텐데 저희 경주마가 에너지 보충을 좀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휘영천 밝은 정월 대보름 날입니다. 올 한 해 희망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주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